유럽의회는 현지 시각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EU와 회원국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방어 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017년 무렵 우크라이나 군수산업체 유주노예에서는 극도로 민감한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소련제 기술을 거의 완전히 뜯어고치는 대규모 개혁 성격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VK-17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현지 연구진이 일부 러시아 기술자 출신과 교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미국 정보기관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나 설상가상으로 너무 자신만만한 우크라이나 내부 핵심 인사들이 자신들도 이제 핵 추진체를 응용하지 않고도 러시아 전역을 사정권에 두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영미권 정보당국에 보고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압박을 받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표조차 못한 채 이 프로젝트를 유야무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공식 문건에서 VK-17이라는 이름 자체가 삭제되었는데 이 사건이 훗날 우크라이나 전쟁 전반에 영향을 미친 우크라이나의 군사주권 강화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지금 전쟁의 향방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국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야말로 혼돈한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자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게 벌여진 우크라이나의 속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기 훨씬 전, 즉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아무도 믿지 말고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립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반면 이 모든 노력이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본격화된 대결 국면에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현 시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은 미국과 유럽 모두가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국내외 압박이나 자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빼앗긴 상태, 그리고 서방의 지원 중단 가능성 등은 젤렌스키 정부로서는 숨통을 조여오는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정계 전면에 나서면서 이런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 집권 시절부터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기조를 내세웠던 만큼 전쟁 비용을 과감하게 줄이는 동시에 결과물은 미국이 차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각국 역시 이 문제에서 점점 손을 떼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에너지 위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압력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제각기 무기를 더 공급한다고 해도 미국이 제공해온 인공위성, 정보, 정밀 유도탄, 방어 시스템이 끊기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푸틴의 속내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인 돈바스와 남부 회랑 일대에서 막대한 지하 자원과 주요 산업 시설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지대를 러시아 영토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전쟁을 멈춰버리면 푸틴은 국내외적으로 실리를 챙긴 승리자가 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국토의 5분의 1가량을 잃은 상태로 전쟁을 중단하는 꼴입니다. 이는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내외부 비판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애초에 전쟁의 최대 목표였던 2022년 2월 24일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깨져버린다면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희생 끝에 결국 얻은 것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난할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길게 끌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 약속이 빈말이 되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버티기
버티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가장 강력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유럽과의 동맹 관계조차도 예외 없이 미국 이익의 관점에서 재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집권 중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거나 캐나다에 대해 자국 편입 발언을 슬쩍 내비치는 등 외교적 금기를 무시해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역시 수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성과로 삼아 자국 유권자에게 어필하려 든다면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서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냐는 문제 역시 회의적입니다. 무기와 경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해온 프랑스나 독일 입장에서도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을 것인데요.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국은 초기에 참전을 꺼리다가 결국 참전했지만 그 뿌리에는 언제나 미국의 이익이 존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길게 끌어봐야 자국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미국은 가차없이 지원의 손을 뗄 공산이 큽니다. 이때 우크라이나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동안 대외 미디어를 통해 보여준 이미지는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적 현실로 돌아가면 그는 전시 상태를 이유로 선거를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조프 연대를 비롯한 극단적 민족주의 집단을 활용한 전력으로 삼았다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네오나치 정권이라는 선전을 퍼뜨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젤렌스키 정부가 서방의 무기 지원 없이 전쟁을 수행할 동력을 상실하는 순간 내부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전 세계가 정말로 인도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데서 비롯됩니다. 애초부터 우크라이나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서방 역시 영원히 지갑을 열어줄 수는 없다는 현실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휴전이든 종전이든 우크라이나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그림이 짙어집니다.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강제 휴전 시나리오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점령해버린 영토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전쟁을 멈추게 되는 형태가 가장 현실성이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합의를 젤렌스키가 받아들이는 순간 국민적 비난이 터져 나올 텐데 이 비난이 언제 폭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의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느냐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내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자 무기 개발과 자주 국방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서방과 엇박자를 내면서 국제 지원이 차단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서방 자본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독자 노선을 걷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가 재집권하여 가장 먼저 시도할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가 원치 않는 조건을 통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영토 분할안이 제시되어도 미국이 더 이상의 군사 지원은 없다고 선언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꼼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100%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미국 내 정치 지형이 어떻게 요동치느냐에 따른 변수가 남아있고 혹은 유럽연합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드러난 구도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세계 무대에서 벌여진 카드로 전락하는 전개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쟁은 이성의 연장이라지만 그 속에는 국가 간 이권 다툼과 힘의 논리만이 살아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전형적인 국제정치의 냉혹한 민낯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대중의 시선도 서서히 우크라이나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쟁의 참혹함이 전 세계적인 분노와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경제위기나 물가 상승 등이 각국이 당장 맞닥뜨린 민생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국민 불만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순간 우크라이나 지원은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고 이는 곧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전쟁 지속이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설령 겉으로는 영토 수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해도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대외에 의존한 채 계속 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미 전역에 걸쳐 생산시설이 무너지고 주요 도시들의 기반 인프라도 상당 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점령해버린 남동부 지역에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임시 행정조직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지역의 7여 개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이곳은 원래부터 러시아 땅이었다는 논리를 퍼뜨리고 있고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는 행정행위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점령을 기정사실로 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입니다. 유럽과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벌어질 재건 사업에 대한 이권 다툼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든 포성 뒤에는 막대한 복구와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가 뒤따를 것은 당연한데요. 트럼프가 지향하는 이익중심주의는 재건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러시아는 또 다른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서 영토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나토 가입 혹은 안전보장조약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트럼프식 계산법 앞에서 이들 조건이 관철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외면하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을 끝까지 지지해줄 만한 확고한 경제안보적 동기가 서방에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모두가 우크라이나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더 명확히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되레 이 상황을 반전의 호기로 삼으려 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 발을 빼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세상에서 우크라이나만 명분과 정의를 붙잡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완전한 영토 수복과 나토 가입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강제 휴전이나 부분 영토 포기가 미국 주도의 타협 카드로 채택될 시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외세에 흔들린 결정적 이유는 주변국들 대비 확고한 안보 태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조차도 자신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크라이나가 버려진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25년 1월 3일 러시아 한국 공격 계획 영상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러시아군 기밀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과 전쟁을 하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민간 인프라까지 표적으로 삼는 훈련 계획을 수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밀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의 도로, 교량, 공장 등 잠재적인 공격 목표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포항 제철소와 부산 화학공장 등 주요 민간 시설이 타격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민간 시설을 타격하려는 이유는 명확한데요. 제철소나 화학공장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자동차, 건설,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며 화학공장은 연료나 에너지 사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시설이 적의 공격으로 붕괴된다면 국가의 핵심 산업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과 비용까지 많은 부분에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가 타격을 받게 되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전쟁 과정에서 전술 전략적으로 우위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 더해 민간 시설이 타격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주요 민간 시설과 인프라를 공격하려는 이유가 이러한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러시아는 해당 시설들의 규모와 잠재적 생산량 등을 별도로 표기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한국의 지휘 벙커를 뚫는 데 필요한 병력 추정치 등도 기밀 문서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한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러시아 측 기밀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무장으로 KH-101 순항 미사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KH-101 순항 미사일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던 KH-55를 개량한 미사일로서 약 3,000km 내외의 우수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의 경우 최대 3,500km까지 사거리가 확장되어 있어 러시아 극동 지역의 군사 요충지인 블라디보스토크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 지역을 무난하게 타격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판 GPS라 할 수 있는 글로나스와 INS를 활용하여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데 KH-101은 오차 범위 10m 이내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정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H-101은 주로 러시아의 주력 폭격기인 투폴레프 폭격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데 투폴레프 95에는 8발을 장착할 수 있으며 투폴레프 160은 12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KH-101을 사용하여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 다른 훈련을 진행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러시아는 한국의 방공망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폴레프 95 폭격기를 출격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폴레프 95에는 8발의 KH-101을 장착할 수 있는데 만약 러시아가 실제로 투폴레프 95를 통해 다량의 순항 미사일을 투하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언제든 잠수함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최근 러시아는 수차례에 걸쳐 동해 일대로 자신들의 잠수함을 접근하여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해 일대로 접근하려는 러시아군의 잠수함을 두고 미군은 B-52 폭격기를 전개하는 대응까지 불사했는데요. 이러한 러시아군의 행보는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행위입니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는 어뢰발사관을 장착한 킬로급 잠수함이 포착되었지만 2024년 11월에는 8개의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핵잠수함인 야생급 잠수함이 한반도 동해 일대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사시 폭격기를 활용한 순항 미사일 투발 이외에 해상에서도 얼마든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한국은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수단을 활용한 공방전이 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 체계를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이 구성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SM-3, 사드, LSM, 청궁2, 패트리엇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체계는 한국이 초고고도부터 고고도와 중고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다층적 방어망은 정미사일에 대한 요격 성공률을 높이고 대규모 지역 방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LSM-2와 청궁3 함대공 유도탄2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과 해상에서 정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방어 체계만 가지고 안심하는 것은 이릅니다. 한국은 주로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기준으로 방어 체계를 구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미사일은 질적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정포에서 사용하는 로켓조차도 제대로 관리할 여력이 없는 북한군의 미사일과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의 미사일이 동급 성능이라는 생각은 한국 안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인해 요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전투기 등에서 발사할 수 있는 KH-47M2 킨잘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 체계가 한국을 겨냥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요. 여기에 더해 푸틴은 벨라루스 등 우방국에게 오레시니크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원하겠다며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세계 각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기존의 미사일 요격 체계와 더불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추가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KF-21의 전력화를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수단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밝혀진 기밀문서를 살펴보면 결국 폭격기나 전투기 등 항공 전력을 활용하여 장거리 미사일을 투발하는 것이 주된 전략이 될 것은 분명한데요. KF-21이 전력화를 마친다면
한국은 적에 대한 요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우수한 추중비와 쌍발 엔진 등의 이점을 살려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한 전투기입니다. 마 1.8 이상의 최고 속도를 보유한 KF-21은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미티어 미사일을 비롯한 장거리 타격 수단은 적을 요격하기에 적합합니다. 한국은 KF-21의 블록1과 블록2를 모두 합쳐 120대를 전력화할 예정이며 이러한 항공 전력의 확보는 유사시 적의 폭격기와 전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군력을 갖추게 해줄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밀착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던 것을 넘어 이제는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시설까지 공격 목표로 지정하고 있는 러시아의 행보는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며 외교적 절차를 통한 강력한 항의와 철저한 군사적 대비가 필요한데요. 군대란 설사 100년 동안 쓸 일이 없다 해도 단 하루라도 갖추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항시 철저한 대비 태세와 자주 국방을 통해 러시아의 야욕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